제가 추석 특집으로 이렇게 개발자를 위한 재테크라는 쇼츠를 시리즈로 한번 올려봤는데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이 채널 이제 재테크 채널로 바뀌는 거냐?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채널은 계속 개발 내용이 올라갈 거예요. 추석 한정으로만 이렇게 올렸고, 제가 그래서 올린 영상들 쇼츠 통합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라고 해서 종목을 추천하거나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제가 없고요. 사회 초년생 개발자가 뭐부터 준비를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 위주로 1차적으로 만들어 봤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두 번째 특집으로 후속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츠 모음집이기 때문에 영상이 세로로 나올 거예요. 놀라지 마세요. 재테크를 한다고 할 때 뭐부터 해야 될까? 요걸 엄청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보통 딱 생각나는 게 뭐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를 사야 될지 막 이런 거 해야 되나? 뭐 책을 읽어야 되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가장 기본은 내가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내 세금은 얼마인지 요걸 아는 거예요. 투잡하시는 분 아니라면 내가 얼마 버는지는 대충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 거의 없는데 얼마 쓰는지부터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계부 안 쓰시는 분들은 모르죠. 근데 요즘 다행인 거는 뭐 토스나 이런 데서 자동으로 계좌랑 카드 연동해가지고 얼마 쓰는지 가계부를 제공을 하잖아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된다. 재테크를 하실 거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내가 내는 세금은 얼마인지 요것도 아셔야 돼요. 연말정산할 때 뭐 알아서 계산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를 내셨는지 작년에 소득, 지출, 세금 요걸 알아야지 정부 지원금이나 은행 프로그램 이런 것들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 셋을 꼭 알아두셔야 되고 요 세금은 이 소득금액 증명을 정부24나 홈택스 여기서 떼실 수가 있거든요. 요걸 떼서 총 결정 세액 요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내 세금은 얼마인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개를 알게 되셨으면 바로 ISA 계좌를 만들러 가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다음 편에 설명을 할게요. 제가 재테크를 하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황당한 말이 세금이 더 뛸까봐 돈을 덜 벌겠다는 말인데요. 어떤 분이 그에 대한 주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소득별로 세율이 정해져 있거든요. 엄밀히 말해서는 이게 소득이 아니긴 합니다. 과세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8,800만 원까지는 24%라 돼 있고 8,800만 원 초과부터는 35%라 돼 있죠. 그래서 그분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8,800에 24% 했더니 세금이 2,100만 원인데 10만 원 더 벌었다고 세금이 확 뛰어서 3천만 원이 넘게 되었다. 900만 원 세금을 더 내야 돼서 나는 10만 원 더 안 벌겠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는 여기 누진 공제액이라는 거를 빠뜨리신 겁니다. 이 누진 공제액을 곱한 금액에서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576만 원, 1,544만 원 각각 빼보면 이렇게 1,538만 원, 1,539만 원 이런 식으로 10만 원 더 벌 때 세금은 만 원 더 올라가는 겁니다. 국가가 그렇게 허술하게 세금 체계를 잡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금이 갑자기 확 뛰는 일은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돈을 더 많이 벌면 벌수록 무조건 좋은 겁니다. 참고로 제가 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소득에서 소득공제 되는 것들 있죠. 소득공제 되는 것들 다 빼고 난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여러분들이 과세표준이 몇이 나올지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힘들어요. 어쨌든 돈을 조금 더 번다고 세금 폭탄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금이 22%나 15.4%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9.9%로 확 줄여주는 계좌가 있습니다. 바로 제가 지난 시간에 발급받으라고 말씀드렸던 ISA 계좌인데요. 요거는 은행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반드시 발급을 받으셔야 돼요. 은행에서 해버리시면 예금 적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지난 시간에 자신의 소득 지출 세금을 알 수 있는 소득 금액 증명 요거 발급받으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유가 ISA를 개설할 때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찍혀있는 사람은 ISA를 발급을 못 받아요. 다만 2천만 원이 넘으려면 상당히 부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외에는 모두 다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는데 근로소득이 5천만 원이 안 넘으시거나 아니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데 다 합쳤을 때 3,800만 원이 안 넘는다면 서민형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서민형이 혜택이 더 좋으니까 해당되시면 무조건 서민형을 고르셔야 됩니다. 국가에서 대충 서민을 어떤 느낌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지 알 수도 있는 대목이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ISA는 대표적인 절세계좌, 세금을 깎아주는 계좌인데요. 다만 최소 3년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1년에 2천만 원까지 투자할 수 있어요. 3년 동안 돈 묶이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원금은 다 빼실 수 있습니다. 이익금은 해지할 때 세금 내고 빼시면 돼요. 요 계좌가 진짜 사기인 게 서민형은 400만 원 이익까지 비과세고 일반형은 200만 원 이익까지 비과세요.
그 다음에 비과세 초과분은 세금을 이렇게 9.9%로 깎아줍니다. 그런데 사실 국내 주식은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거든요. 국내 주식은 어차피 세금이 없어서 ISA에서 투자하는 의미가 없고 해외 주식이 의미가 있는데 개별주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는 못 삽니다. 다만 여러분들 나스닥, S&P 이런 것들 많이 사잖아요. 요런 ETF 같은 것들은 국내 주식으로 상장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얘네들 세금은 15.4%인데 요거를 9.9%로 깎아줍니다. 아 맞다. ISA는 개설하실 때 만기를 반드시 9999년으로 설정을 하고 개설을 하셔야 돼요. 요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ISA 계좌 만들면서 만기는 무조건 9999년 이렇게 설정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거 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만기를 이렇게 머나먼 미래로 설정하셨더라도 3년만 보유하면 언제든지 혜택 받으면서 해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혜택이 진짜 어마무시한 혜택인데 만기를 이렇게 미래로 안 하고 딱 3년에 맞췄다가 실수로 이런 만기를 초과해버리면요 요 절세 계좌가 일반 계좌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3년간 이렇게 쌓아왔던 게 그냥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세금 9.9%가 아니라 똑같이 15.4% 내고 요 비과세도 사라져요. 그래서 만기는 최대한 뒤로 100년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실수로 이렇게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만 미래로 잡으시면 돼요. 제가 ISA 계좌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사회초년생이 돈 모을 때는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거든요. 주식 투자 위험한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특히 S&P나 나스닥 요거 적립식으로 사두시면 적립식이라는 건 이제 매달 같은 금액으로 적금처럼 넣는 거예요. 3년 동안 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역사상 손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3년 모아보겠다 목표를 하셨으면 적금이나 예금하시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냥 나스닥, S&P에다가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세금 22% 원래 내야 되는 거를 9.9%까지 줄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한 가지 혜택 더 설명을 드리자면 3년 뒤에 ISA 계좌를 해지할 때 이거를 연금저축 계좌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옮긴 금액 중에서 3천만 원까지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3천만 원 옮겼으면 거기에 10%인 300만 원 있죠. 300만 원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해줘요. 세금을 300만 원 깎아주는 건 아니고 여기에 13.2%에서 16.5% 세금을 깎아주니까 대충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3년마다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요 300만 원은 55세 이후로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연금저축은 제가 또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개발자로 부자 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당연히 돈을 많이 벌어야 되니까 고연봉 회사에 가는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솔직히 개발자로 아무리 고연봉이더라도 뭐 1억 막 요 정도 언저리거든요. 근데 뭐 1억씩 받으면 당연히 많이 받는 거긴 하지만 부자는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개발 실력으로 고연봉 회사에 가서 부자가 되려면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연봉 거기는 뒤에 공이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런 급에서 돈을 모으시거나 그러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업을 하는 게 있는데요. 뭐 저처럼 강의를 하던가 아니면 뭐 퇴근 후에 다른 다양한 것들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개발 능력과 상관없는 다른 영역이라서 이것도 개발자로서라고 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영역이긴 한데 이건 그 자체로 비추천드리는 게 사실 이게 성공하면 가장 부자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너무나 리스크가 큽니다. 슈퍼 하이 리스크, 슈퍼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창업만 9년 해본 입장에서 매우 비추천드려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곧 상장할 회사에 들어가셔서 직원이 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실제로 아는 사례로 네이버에 대충 한 100번째 사원이 되신 분 계시거든요. 그분은 네이버가 상장할 때 30억 정도 벌어서 나오셨어요. 페이스북은 1000번째 사원까지도 대충 한 100억 넘게 벌어서 나오셨습니다. 솔직히 직원이 100명, 직원이 1000명 이러면 어느 정도 좀 안정된 회사잖아요. 자기가 직접 창업하는 거 대비 리스크는 훨씬 낮으면서 나중에 상장을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챙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상장 직전이면 떨어지는 게 없으니까 대충 상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한 몇 년은 있어야 되는 경우 이런 데다가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개발자로서 부자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현실적인 거는 이렇게 곧 상장할 회사 스톡옵션이나 RSU를 받는 직원이 되는 거. 그게 리스크는 낮추고 리턴은 높이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퇴직할 때 퇴직금 못 받아서 고통을 받으시는데요. 사실 퇴직금 못 받는 거를 100% 방어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이 회사가 퇴직금 떼먹을 회사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대충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퇴직연금 제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자금 여력은 있어야 퇴직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DB형, DC형이라고 있는데
그중에서 DC형 퇴직연금을 하고 있는 회사여야지 그나마 퇴직금 떼일 확률이 적습니다. 일단 DB형이라는 거는 회사가 여러분들의 퇴직금을 굴린다는 거고요. 근데 거의 안 굴려요. 그리고 DC형은 회사가 뭐 매달 또는 뭐 분기, 1년 이때마다 제 증권사 계좌에다가 퇴직금을 넣어주거든요. 퇴직할 때 한 방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주기마다 넣어줘요. 그리고 내 계좌기 때문에 미리 받은 셈이죠. 그래서 나중에 퇴사하고 나더라도 퇴직금을 떼일 걱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DC형을 하면 내가 직접 투자를 굴려야 돼요. 굴릴 때는 S&P 또는 나스닥 이렇게 투자하시면 웬만해서는 손해를 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점은 이 DC형을 하고 있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봐야 한 20%? 그리고 DC형 하고 있는 데들은 이미 중견기업 이상인 곳들, 그런 곳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퇴직금 떼일까봐 걱정되신다면 이렇게 재정적으로 튼실한 회사에 가시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럼 이게 DB로 하는 게 유리하냐, DC로 하는 게 유리하냐? 요 DB형은 마지막 해 3개월 월급 평균치에다가 근무한 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해 월급이 높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연봉 인상이 큰 사람들이 유리해요.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처음에 회사 3천만 원 받고 다니다가 6개월 뒤에 6천으로 인상하고 그 다음에 카카오 모빌리티 갔을 때 9천으로 인상했어요. 그래서 1년 만에 연봉이 이렇게 3배가 됐는데 퇴직할 때는 3천, 6천 이거는 아예 관련이 없고 마지막 연봉이었던 9천만 원 9천만 원을 12로 나눈 게 월급이죠. 그 다음에 2년 3개월 했으니까 2.25 곱해서 나온 게 제 퇴직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연봉 인상이 팍팍 되면 당연히 DB형이 좋은데 연봉 인상이 너무 적다 하면 DC형으로 해서 내가 S&P에다가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마지막 해에 받는 게 아니라 일찍부터 자기가 직접 굴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퇴직금은 퇴직했다고 바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IRP라는 또 다른 연금 계좌에 들어가요. 이 IRP 계좌는 제가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이후로 퇴사하셨던 분들은 IRP라는 계좌를 회사에서 만들어 오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퇴직금을 넣어줬을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DBDC 퇴직금 알려드렸는데 요게 퇴사 후에는 다 IRP로 전환이 돼요. 요 IRP는 이제 절세 3대 계좌 중에 두 번째라고 불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다뤘던 ISA였습니다. 마지막 거는 연금저축이에요. IRP는 연금이기 때문에 55세 때 인출이 가능해요. 아닌데요? 저 퇴직금 받자마자 인출했는데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퇴직소득세를 따로 떼고 인출을 하셨을 겁니다. 퇴직금을 그대로 다 받는 게 아니라 세금을 떼거든요. 네, 세금 공식이 좀 복잡해서 대충 표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오래 다닐수록 세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퇴직금은 많을수록 세금이 많고요. 이걸 떼야지만 인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면 55세 때 인출을 하셔야 됩니다. IRP는 매년 수수료를 떼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계좌 만들 때부터 수수료가 빵인 곳으로 하셔야 되는데 웬만하면 은행에서 하지 마세요. ISA도 은행에서 하지 마시고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를 찾아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IRP가 절세 계좌인 이유가 55세 때 연금으로 인출을 하면요. 그동안에는 미국 배당주 빼면 세금을 아예 안 떼다가 연금 받을 때 3.3에서 5.5%만 뗍니다. 당연히 여기서는 국내 주식을 하는 의미는 없고요. S&P 나스닥용이에요. 그리고 퇴직금 제외하고 1년에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더 넣을 수가 있고 또 900만 원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또 해줘요. 그러면 IRP에다가 900만 원 다 넣어야겠다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대부분 넣습니다. 그 이유는 IRP의 상위 호환 연금저축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연금저축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IRP에 퇴직금 받으시면 좋다고 세금 바로 내고 빼지 마시고 웬만하면 여기에서 굴려보시면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노후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RP의 상위 호환이라 그랬죠. 연금저축은 이제 절세계좌 3대장 세 번째 거로 ISA, IRP, 연금저축 이렇게 꼽고요. 얘는 1,800만 원까지 매년 넣을 수 있고 그 중에 600만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세에 3.3%, 5.9%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엄청 나중에 낼 수가 있어요. 이게 IRP보다 좋은 점은 IRP는 투자할 때 자유도가 좀 적거든요. 안전자산이라는 걸 30%를 사야 되는데 여러분들 S&P, 나스닥 100%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30%는 예금이나 채권 이런 걸로 무조건 채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TDF나 채권 혼합이라는 걸로 우회가 가능하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의 100% 자산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55세 중간에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요게 엄청 커요. 근데 연금저축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세액공제 안 받은 1200만 원 있죠. 1200만 원은 언제든지 인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증권사 통해서 하면 담보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은 IRP보다 연금저축을 더 우선해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다만 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밖에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300만 원은 IRP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 먼저 넣고 IRP 300 넣고 ISA 2000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금저축 나머지 900만 원, 이런 순서대로 저축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3,800만 원이거든요. 꽤 큰 돈이에요. 대부분은 이렇게 다 못 채우시긴 합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자기가 낸 세금 한도에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금이 올해 0이다. 그러면 연금저축 IRP 해도 세액공제 하나도 받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연금저축 600, IRP 300, ISA 2000, 연금저축 900, 이 순서대로 넣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외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세금이 없다, 그러면 세액공제 받을 게 없으니까 일단 IRP는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세금이 없더라도 요 연금저축은 넣으셔도 무방해요. 왜냐면 세액공제 안 받으면 뺄 수가 있거든요. 뺄 수가 있다면 넣으나 안 넣으나 불이익이 없죠. 그래서 세액공제 받을 게 없다 하면 IRP에만 안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증권사 일반 계좌로 해외 주식을 직접 사겠다, 테슬라, 엔비디아 사서 부자가 되겠다 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선택은 가능한 게, 매년 250만 원 수익 난 거는 세금을 매기지 않거든요. 그걸 초과하면 수익에 대해서 22%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요 세금은 내년 5월에 내는데 그거 내는 사람 비율이 1%밖에 안 된다 그래요. 나는 소액이라서 250만 원 1년에 수익 못 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계좌 안 이용하고 투자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국내 주식 있죠. 그거는 대주주 아니면 비과세기 때문에 국내 개별 주식,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거 하실 분도 연금저축에다가 넣을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해외 주식 담은 국내 ETF, S&P, 나스닥 이런 애들 있거든요. 얘네들은 수익에 대해서 15.4% 세금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여기서 투자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배당금 주는 애들, 배당금도 세금이 15.4%라서 얘네들은 여기에다가 넣어서 투자를 하면 세금을 55세 때 내실 수 있습니다. ISA는 3년 뒤에 내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뭔가 액션을 취할 때는 자기 상황부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뭣도 모르고 했다가 나중에 안 내도 되는 세금 내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좀 계산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절세 계좌를 알려드리긴 했는데 전부 다 주식에 좀 치우쳐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식 말고도 막 부동산이나 뭐 다른 투자들도 있죠. 그런 것도 전부 다 재테크는 맞아요. 근데 저는 소액일 때는 주식을 추천드리고, 고액일 때는 이거 사람 성향마다 다르긴 한데 고액일수록 조금씩 부동산의 비중이 커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소액이라고 하면 한 1억 미만일 때까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1억 미만인 경우에도 부동산을 살 수 있긴 하거든요. 전세 끼고 사면 되죠. 예, 심지어 돈이 빵원이어도 깡통 건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부동산 특성상 가격이 비쌀수록 더 좋은 물건이기 때문에 초보자인데 소액으로 좋은 물건 고르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소액으로 주식을 해서, 주식은 뭐 애플이나 테슬라 이런 거 소액이어도 다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을 만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제 고액으로 가면 억 단위가 넘어가면 있잖아요. 제가 지금 주식으로 몇 억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루에 막 자기 월급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멘탈적으로 엄청나게 힘들어요. 부동산도 하락하면 멘탈적으로 엄청나게 힘들긴 합니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부동산은 쉽게 못 팔아요. 그래서 좋은 거를 사놨다면 떨어지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쭉 가면 되는데, 주식은 버튼 클릭 딸깍하면 바로 팔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멘탈 약한 분들은 떨어질 때 반대로 오히려 사야 되거든요. 떨어지면 박앤세일이라서 사야 되는데 멘탈 약하면 반대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잦은 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고액일 경우에는 멘탈 튼튼하신 분, 그리고 좋은 주식을 사두신 분들은 주식하시는 게 낫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씩 부동산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둘 다 전제는 좋은 주식, 좋은 부동산이어야 된다는 전제예요. 네, 제가 주식 투자를 해보니까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미래에 10배가 오를 종목은, 그걸 제가 미리 알았으면 저도 벌써 은퇴하고도 남았겠죠. 그래서 종목 선정만큼 중요한 게 바로 현금 비중인 것 같아요. 초보자분들이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서 빠르게 오르는 종목에 몰빵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할 게 기도밖에 없어요. 이미 100% 자산을 다 투입했기 때문에 대처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럴 때 최소한 한 10에서 20% 정도 현금을 남겨두면 요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엄청나게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80% 정도는 주식에 들어있고 나머지 20% 정도는 그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추가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줘요. 주식은 언제 오르고 언제 폭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오늘도 나스닥이 폭락을 했거든요. 이럴 때 현금이 있으면 박앤세일이다 하면서 줍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소득, 지출, 세금 이거 알아오라 했잖아요. 그 이유도 지금 당장 현금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소득 빼기 지출은 미래 현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로 내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떨어졌다면 다음 달이라도 추가로 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소득이 얼마인지 아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좀만 더 응용을 해보자면 그냥 현금 20%를 들고 있으면 요거 이자도 너무 낮고 별로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채권이나 금 같은 거를 사놓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채권이나 금 이런 거는 주가가 많이 떨어질 때 얘네들은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오른 금 채권 팔아서 주식을 사고 주식이 만약에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거를 팔아서 채권 금을 조금씩 마련해 놓고 요걸 이제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80대 20, 70대 30 이런 식으로 비율을 항상 유지해두고 투자하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